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근현대사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한 페이지로 끝내는 근현대사가 있습니다. 이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근대사와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현대사 각각 두 강에 걸쳐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근대사 파트,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서 제일 좀 많이 출제됐던 거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마치 이 우리 정근대사에서 구석기 신석기와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구석기 신석기 제일 잘하듯이 근현대사에서 흥선대원군의 이 정책은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점점 가면서 총알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파트 같은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정작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어떤 갑신정변이라든지 그리고 개혁과 관계된 이런 내용들이 좀 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근현대사 내용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세도정치 이후에 왕권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내정 개혁과 함께, 그리고 외세들이 쳐들어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막는 그런 쇄국 정책,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현대사 표를 여러분들 좀 순서를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은 분명히 좀 점수가 근현대사를 나온다라고 하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근현대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순서 조합하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가 안 잡히면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한국 독립당, 나중에 뭐 한국광복당, 한국광복군 이런 용어 나오면 명사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가 안 되면 근현대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거 용어 정리와 함께 그 다음에 어떤 순서 이런 두 가지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한 페이지로 끝내는 이제 근현대사 내용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한 번씩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서 내용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1단원에요. 외세 이제 침략적 접근과 개항. 자, 여기에서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식민지를 만드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이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의 문을 최초로 여는 거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죠. 근데 일본은 1854년에 미국에 의해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미일화친조약 이런 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전쟁을 통해서 난징조약이 터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외국에 처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이 거대한 호랑이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되는 이 사건,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 중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통치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 부분에서는 흥선대원군의 내정 개혁과 그 다음에 외국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그런 쇄국 정책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내정 개혁 차원에서는 왕권 강화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경복궁 중건을 좀 해서,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탔죠. 이런 거를 좀 리빌딩하면서 뭔가 한번 좀 바로 잡아봐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죠. 그래서 이때 흥선대원군이 생각을 좀 했던 게, 그러면 당백전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실시를 좀 했더니 한 23배에서 한 27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00배 가치가 안 되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과 함께 신하들에게 원하면 돈을 좀 내세요. 하는데 거의 반강제적으로라든지, 사대문을 지나다닐 때 문세를 징수한다든지, 전국에 막 소나무들 다 베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데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경복궁 중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농민들이 또 정작 좋아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호포법이라고 하는 거, 양반에게도 군포를 좀 부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를 하죠. 47개의 서원을 놔두고, 사액서원 47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는데, 요때 중요한 포인트, 만동묘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사당, 요것도 같이 문을 닫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 괴산에 있었던 송시열의 좀 건의에서 만들어졌던, 명나라의 임진왜란 때 도와줌에 대한 보답으로서 만들어졌던 만동묘, 요것도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서원 정리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양반들이 불만이 상당히 커지는 거고, 호포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각도에서 좀 보시면 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삼정의 문란이죠. 삼정이라고 하면은 전정,
토지세 이제 관련된 거, 두 번째 군정, 요거는 이제 군포와 관계된 군역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가 환곡 곡식 빌려주는 요런 것들이 상당히 문란해서 먼저 이제 여름 대답을 해볼까요? 전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토지 측량 사업을 했다. 그러면 땅이 있는데 세금 안 내는 그런 땅을 뭐라 부르죠? 그렇죠. 은결이라고 그러죠. 은결을 색출한다든지. 그럼 두 번째 군정과 관계돼서 이제 호포법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환곡의 문란함을 찾기 위해서 지방에 덕이 있는 사람들에게 창고를 맡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사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세 가지, 양전사업과 그다음에 호포법과 그다음 한 가지 더 하면 사창제, 요 세 가지를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더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왼쪽에 한번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866년에 이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박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사건이 바로 같은 해에 있었던 병인 양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서, 대동강이니까 평양 지역 근처다. 요거 생각을 좀 하시고 알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미국 상선인데 이 배를 박규수가 평안도 관찰사 했는데 이걸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71년도에 신미양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미양요는 제네럴 셔먼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쳐들어온다. 이 당시 71년이면은 미국이 남북전쟁 끝난 지 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해병대, 해군 이런 부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분전을 한 사람이 바로 요때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현 장군이 활약을 좀 열심히 잘 했으니까 요걸 이름을 좀 하나 기억합시다. 광성보 어제현, 광어는 맛있다. 이렇게 좀 하나 정리를 하시면 신미양요 얘기가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요때 장군 숫자 깃발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뺏겼다가 어제현 장군의 깃발이었었는데 요게 육군사관학교 미국에 있다가 지금은 강화도 박물관으로 왔다. 요것도 정리를 좀 하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병인 양요 관계에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바로 외규장각에 있었던 의궤라고 하는 거죠. 자, 의궤가 이게 프랑스에 약탈당해서 가지고 갔다가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궁궐에 또는 왕실에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림집으로서 글하고 같이 이렇게 적어두는 건데, 요걸 들고 갔다가 나중에 2011년 5월 달에 요게 영구 임대 반환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포인트는 의궤고 요건 장군 숫자 수자기인데요. 이 둘 중에서 요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병인 양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페르트, 독일인 오페르트가 남연군 흥선대원군 아버지 무덤 예산의 덕산, 충남 예산 덕산 지역에 있는 그 무덤을 도구를 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체는 결국 들고 가지 못했지만 요게 이제 미수에 거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완전 빡 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척화비를 건립한다. 이런 내용인데 싸우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싸우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첫 번째 순서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을 준 사건이 어디에 영향을 줬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 구체적 내용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과 함께 같이 이제 정리 좀 하시면 되고, 자, 그러다가 73년도에 요때 이제 고종이 나이가 20살 넘었으니까 이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면서 결론적으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하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크게 두 명이 있죠. 하나는 흥선대원군하고 또 하나는 이승만, 이런 사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 이제 민비가, 명성황후가 이런 바톤을 이어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75년도 내용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자, 75년도에 이 운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운용이라고 하는 일본 상선, 일본 그 나름대로 군함이
해안을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수심이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우리가 초지진 쪽에서 강화도 초지진 쪽에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를 쏘았더니 이쪽도 한 포를 발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 50명 가까이 죽고 그리고 일본이 몇 명 정도 다치면서 일본 배도 뭐 양대 부서지고 이러니까 이거 보상해라 이렇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게 76년도에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다 보시면 되고 외국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 1조에 보면은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말이 좀 적혀 있는데 일본이 청나라의 간섭을 좀 배제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외법권 우리나라 이제 거류지라고 하는 걸 지정할 때 그때 치외법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만약에 사고를 쳤다. 예를 들면 뭐 이빠이하고 대빠이하고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김판철 할아버지를 만약에 죽였다. 거류지에서 그러면 일본 법에 처벌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영사 재판권, 다른 말로 치외법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더 이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배는 밑이 약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이런 해안 측량권. 특히 두 가지가 바로 불평등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적인 그런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정리를 좀 하시고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봐줘야 될 게 이 당시에 개항하는 개항장을 부산 외에 두 곳을 나중에 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는 원산, 또 하나는 인천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치상으로 볼 때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특징적으로 여기는 경제적인 게 상당히 강하죠. 제일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서울 바로 옆이니까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강한 거고 원산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 견제나 중국 견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일수호조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입에 안 붙으면 어렵습니다. 용어가 조일수호조규. 그렇죠. 요게 이제 체결이 되게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에 요게 이제 간혹 출제가 좀 됩니다. 조일수호조규 부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같은 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록의 가장 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뽑아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양장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좀 한 곳은 요런 지역 있죠? 요런 지역을 거류지라고 하는데 이 계양장의 동서남북 심리 범위를 나름대로 일본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일본의 화폐 이런 것들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게 조일수호조규 부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무자를 좀 하나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무제한으로 양국을 수출해 갈 수 있고 또 하나 더는 무관세로서 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무제한 양국 수출, 그다음 무관세, 그래서 조일 무역 규칙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둡니다. 자, 하는 김에 마저 한번 좀 같이 해볼게요. 요 내용은 이제 76년이고, 자, 그리고 이제 82년도가 되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나옵니다. 자, 외국과 최초로 맺은 거는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은 바로 요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서양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거. 서양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 이 핵심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요걸 이제 알선을 좀 해준 게 옆에서 이제 뚜쟁이 역할을 좀 해준 게 바로 청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좀 원했던 거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1조 내용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이걸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여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치해법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를 내겠다라든지 일본은 관세를 안 내는데 여기는 관세를 낸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얘는 고맙죠. 그래서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거를 줍니다.
최국 대우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나라하고 좋은 걸 체결하면 그대로 가지는 대우를 최국 대우라고 보시면 되죠. 자동 업데이트 조항이다.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 아간 파천 이유가 되면은 이 최국 대우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좀 하면서 열강들이 이권 침탈을 많이 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힘들 때 도와주자 이런 내용인데, 뒤에 가서 나중에 1905년에 우리가 외교권 박탈 당할 때 그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미국이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좀 깨지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게 나오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던 찰나에, 자, 82년도에 이모군란이 역시 터지게 되죠. 이모군란 이후가 되면은 조일수, 조규, 속약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속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재물포 조약 나올 때 같이 나온 건데, 이 속약은 원래 개항장 심리죠. 이 심리를 업데이트를 좀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50리로 확대를 좀 시키고 2년 후에는 100리로 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83년도가 되면은 요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시험에 기출도가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를 지금 먼저 설명 좀 드리고 있습니다. 조일 통상장정은 첫 번째로 이제 관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 그러니까 미국처럼 관세로 가니까 최국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중요한데, 곡식을 일본이 주력을 하는 그런 산업은 곡식 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만약에 못 들고 가게,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할 경우에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안 그러면 배상을 해라. 이런 방공령 조항을 추가를 해서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조일 통상장정이고, 그래서 이 방공령 조항 내용 때문에 나중에 89년, 90년에 방공령 사건이 나중에 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금방 경제적인 내용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나왔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건 이모군란의 결과로서 청나라에게 해주는 그런 특권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만 받으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지 통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지 통상권. 그러니까 양화진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자이언티하고 같이 내지 통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화진 이런 이름, 그래서 한성 이런 지역에 내지 통상 이런 권한이 있다. 이게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흘러가는 순서들 한번 좀 잘 좀 잡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얘기, 조미수호 통상조약 요게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83년도에 나중에 이제 보빙사라고 하는 거를 파견하게 됩니다. 보빙사 파견하기 전에 영어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I'm a boy 이런 거, you're a girl 배워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83년도에 만들어졌던 게 그게 동문학이라고 하는 학교였습니다. 동문한 학교에서 영어 강습하고 했던 사람들을 보빙사로 나중에 보낸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82년도에 체결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시험 또 기출도가 있는 그게 바로 조선책략이죠. 조선책략은 1880년에 그때 이제 2차 수신자로 일본에 갔다 온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 발음하면은 황준셴 이러는데 황준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조선책략, 조선이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써진 그런 책입니다. 이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김홍집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친 중국,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결 일본, 일본과 결합하고 연 미국, 미국과 연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적혀 있으면서 러시아는 왕따를 해라, 배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적혀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면서 러시아 배척하는 이 내용을 고종한테 보여주니까 고종이 이게 널리 복사해서 배포하시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선책략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상소가 80년대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경상북도 지역에 특히 많은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손이 이만개요. 그렇게 좀 기억해요. 이만손 이런 사람이 중심돼가지고 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만손 같은 경우도 귀향을 좀 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은 결국 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조선 책략에 따라 가지고 정부는 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수신사 지금 1차 수신사 얘기를 좀 했는데 2차 수신사를 얘기했는데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체결될 때 이때 이제 김기수가 최초로 좀 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1880년대 초에 이때 많은 개화 운동들이 개화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통리기무암원부터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의 그런 많은 기구들 별기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신식 어떤 건물들 어떤 우정국이라든지 기기창이라든지 그다음 광인사 인쇄하는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화폐 찍어내는 전환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8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을 수신사라고 한다면 청나라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영선사라고 하죠. 청으로 가는 사람들을 영선사라고 한다.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빙사라고 한다. 만약에 신사유람단, 다른 말로 조사시찰단 이런 말 나와도 일본의 문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를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이제 4번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좀 보시면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불평등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라고 했죠. 그럼 서양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은 그거는 미국과 조미소 통상조약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조약을 쭉 맺다가 1886년 가서 프랑스하고 제일 마지막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는 천주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포교를 허용해달라. 이걸 끝까지 요구했다가 결국 그걸 해주기로 얘기를 좀 해서 천주교 포교에 대한 자유를 획득하면서 1886년에 체결된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개화운동과 이제 근대적 개혁의 추진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은 비교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게 있죠. 위정척사가 항상 대세였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세였는데 이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게 좀 체결이 되는 이 분위기부터 해서 개화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잡아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짧게 한번 좀 나타내 보면, 자, 왼쪽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이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위정척사. 그다음에 이건 개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860년대, 그 다음에 1870년대, 그 다음에 1880년대, 그 다음에 1890년대 이렇게 한번 좀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860년대 이때는 개항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데 뭔가 무역을 하자 이런 개념이 좀 강조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통상이라고 하는 걸 좀 상당히 강조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척사는 통상에 대한 그런 거를 반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면서 이때는 척화주전론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자. 흥선대원군의 정책도 거의 이때 분위기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자체가 통상을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통상개화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60년대 분위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위정척사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좀 대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기정진이나 그다음에 이양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박규수, 그다음에 오경석, 유홍기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영의정까지 올라가는 박지원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70년대 내용으로 가면 이제 통상 반대를 뛰어넘는 이때는 아예 개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죠.
여기에 1876년에 개항이 일어나죠. 문을 연다 이 말이야. 강화도 조약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자 이렇게 개항 반대 운동을 하게 되면서 외양 일체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서양과 일본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강조한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역시 개항을 요구를 하게 되겠죠. 개항 요구. 그렇게 해서 역시 개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80년대 초반이 되면은 어떤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하게 되는 게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가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영남 만인소. 기억을 좀 하시고, 그럼 또 하나 저는 척사 만원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영남 만인소는 이만손이고, 그 다음에 척사 만원소는 만원소라고 좀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홍제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만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익현도 마찬가지고 귀양으로 가는 걸로 좀 끝났지만, 홍제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종에 대해서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능지처참돼서 죽는 인물이 홍제학이다. 자, 이게 바로 개화정책 반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분위기는 개화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죠. 이걸 이끌어 나가다가 이모군란 이후가 되면 두 파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진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이 온건파와 급진파가 한판 붙는 이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포인트가 요즘에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게 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요거는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둘 다 정리를 해준 나라가 군대가 이제 90군대가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걸 진압을 좀 해준 게 바로 청이고, 갑신정변도 급진파를 일본이 지원을 좀 한다라고 했지만 일본이 나중에 이 지원을 발뺌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온건파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급진파들은 김옥균, 박용효, 서강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 중에 나중에 홍영식은 우정국 총영사, 그러니까 갑신정변은 우체국이 처음 오픈식이 일어나는 1884년 1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우정국 개국전 때 그때 이제 온건파를 급진파가 좀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그때 개화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개화당. 개화당 정부 이런 이름을 좀 쓰게 되면서 14개조 정강,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용어죠. 14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대적인 국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3일 만에 이게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개조 정강에 대한 핵심 내용들 중에서 호주에 의해서 재정을 좀 일원화하자라든지, 그 다음에 내시를 좀 없애가지고 그런 인재들을 좀 등용을 많이 하자, 인재를 좀 키우자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조법을 개혁하자, 조세와 관계된 제도를 개혁하자라든지, 그리고 신분제도를 없애자, 이런 인민평등권 이런 걸 좀 주장했습니다. 자, 금방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조법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뭐 나름대로 각종 문제 있는 것들을 좀 바로 원 상태로 좀 돌리자, 이런 내용이 바로 좀 근대적이라고 하는 용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인민평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로 볼 때 밑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좋아했겠죠.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게 바로 14개조 정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개혁 의지를 좀 담았는데, 요거는 결국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계속적으로 그래서 온건파에 의해 가지고 이런 개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90년대 때 개혁 이름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개혁이 그게 1차 가부개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894년 12월에 2차 가부개혁, 그리고 95년에 을미개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개혁이 광무개혁인데, 이 중에서 단발령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정리를 쭉 한번 해야 될 게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이렇게
단건우, 소종량, 친위대, 진위대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시고 단군 할아버지가 소종량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걸 전라도 할아버지께서 읽으시니까 단건우, 소종량 이렇게 발음이 좀 되는데 여기 이제 단발령입니다. 단발령. 그 다음에 독자적 연호를 건량이라고 하는 걸 좀 쓰고 그 다음에 우편사무 이런 것들을 다시 재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학교, 그 다음에 종두법, 그 다음에 태양력 이런 것들을 쓰고 그 다음 군제개혁을 을미개혁 때는 하게 되는데 을미개혁이 일어나기 전 바로 을미사변이 있었죠. 그래서 을미사변, 그 다음에 을미개혁, 그리고 그 뒤에 을미의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두법, 그 다음에 태양력, 그 다음에 친위대라고 하는 그런 중앙군과 진위대라고 하는 지방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때 을미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건우, 소종량, 친위대, 진위대 이런 용어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1차 가부개혁은 전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름대로 신분제도라고 하는 게 없어지게 될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차 가부개혁은 홍범14주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냥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고종에 의해 가지고 좀 일어나는 그런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좀 끌려간다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다 나름대로 제정을 좀 했던 인물이 바로 김홍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집. 우리가 조선책략 가지고 왔던 김홍집 있죠? 김홍집에 의해서 된 게 이런 개혁이고 이 사이에 있는 큰 사건이 바로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좀 들어가서 1년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때 97년도에 광무개혁, 대한제국 이런 용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 핵심 내용들 중에 만약에 홍범14조 이런 용어가 나오면 2차 가부개혁에 대한 내용이고 사법권하고 나름대로 그런 행정권, 군사권 이런 게 분리가 되면서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행정만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2차 가부개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혁 내용에서는요, 다 건드릴 수는 좀 없으니까 한 가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걸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면, 자, 오른쪽에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자, 요 내용과 관계해서 중요한 걸 좀 한번 좀 뽑아보면, 이런 거를 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들 중에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좀 잘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그런 나름대로의 육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육조라고 하는 게 팔아문으로 바뀔 때가 바로 1차 가부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육조는 중앙에 있어서 의정부 밑에 있는 육조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팔아문,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탁지아문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게 팔아문. 이게 1차 가부개혁이고 2차 가부개혁 때 가서 7부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7부. 그러니까 6조가 8아문으로 갔다가 8아문이 2차 가부개혁 일어날 때 7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은 탁지부 이런 이름이 좀 나오거든요. 탁지아문, 탁지부 이런 용어 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팔도라고 하는 거, 팔도강산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쓰잖아요. 이 팔도강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 되면 이제 23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이제 2차 가부개혁 때 바뀐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요게 96년도에 나름대로 지방행정 개편을 할 때 그때 이름이 13도가 됩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 이런 표현이 뒤에 가면은 우리 정미의병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8도, 그 다음에 23부, 그 다음에 13도 이런 용어들을 좀 잘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6조하고 8도 이런 이름이 만약에 등장이 되면 이거는 중앙에 그런 6조 행정 업무하는 6조에 대한 변화가 6, 8, 그 다음에 7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지방에 통치하는 그런 행정을 구역을 나눌 때 팔도강산 이런 말 알잖아요. 그죠? 요게 나중에 23부로 바뀌었다가 이게 나중에 13도로 간다라고 하는 거. 자, 6, 8, 7하고 8, 23, 13이니까 8도를 이렇게 쪼개는 거는 가능한데
행정관청을 갑자기 23개로 만드는 거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8, 7.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가부개혁 내용과 그 다음에 2차 가부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해서 을미개혁과 관계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 내용에 나오는 그런 걸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좀 외울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광무개혁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배우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조세 급납화 이런 말이라든지 돈으로 납부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한번 적어볼까요? 조세 급납화. 그 다음에 신분제가 폐지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한다든지, 그 다음에 과부가 재혼이 허용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연좌제라고 하는 아버지 잘못하면 자식하고 뭐 할아버지까지 다 피해를 입는, 그죠? 이런 것들을 폐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혼도 이런 걸 좀 일찍 결혼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막는다든지. 자, 그다음에 조세 급납화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금은 골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화폐 가치를 은본위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화폐를 매긴다 이런 내용을 좀 은본위제. 그럼 금본위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뒤에 1905년에 화폐정리사업 그거 할 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됐죠. 자, 그래서 이름 은본위제라고 하는 용어는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과거제 폐지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과거제 폐지하고 신분제 폐지. 특히 신분제 폐지하고 이 은본위제, 그 다음에 조세 급납화. 쌀이나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납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하시고, 과부의 재는 허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등장하지만 정작 토지에 대한 개혁은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1차 가보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뒤에 우리가 좀 나와 있으니까 정리 좀 잘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개혁 정책들이 90년대 내용이고, 그럼 왼쪽에 여기는 이제 의병과 관계된 내용이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의병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을미의병, 두 번째 을사의병, 세 번째 이제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단발령, 이런 을미개혁에 대한 반발로서 의병이 나왔는데, 이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들이 좀 주도하는 성향이 좀 강했던 그런 거지만, 동학교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농민들 많이 가담을 좀 하게 되면서 을미의병이 나타났고, 을사의병은 우리가 외교권 박탈당하던 1905년도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니까 뒤에 나중에 또 배울 거고요.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군대가 해산당해요. 그래서 그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연도를 암기를, 이런 분들이 있죠. 이제 영도 암기는 필요 없다, 순서만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왔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그런 훈쿠공원의 폭탄 투척은 몇 년이냐, 이런 게 대놓고 문제로 나오면 순서만 기억하신 분들은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도도 약간 좀 집요하게 내기도 하니까 핵심적인 연도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좀 좋도록, 을자가 들어가면 끝자리가 5년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정자가 들어가면은 끝자리가 7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요, 갑이라고 하는 용어는 무조건 끝자리가 4년이라고 하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 정리 한번 하셔서 이건 무슨 해지 이렇게 좀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갑신정변 1884년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1894년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은 이 의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가 바로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 5개 정도의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대표적인 건데, 보안회,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다음에 대한협회, 신민회가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신민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 이름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의병, 애국계몽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이 우리 이제 개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모군란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조약이 바로 이제 제물포 조약.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 군사교관이 죽거든요. 고리모토 이런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배상금을 좀 지불해서 55만 원 정도를 주기로 좀 했었는데 15만 원만 먼저 좀 성금으로 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죄단을 좀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게 태극기, 박용효가 좀 중심돼서 3차 수신사로 갈 때 그때 박용효가 태극기 만든다. 이걸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화당 관련된 그 내용에서 갑친정변 내용의 14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개념 좀 잘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근대 개혁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봤는데, 갑신정변과 관계되는 가장 큰 결과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는 한성조약, 그러니까 일본에게 배상금 좀 지불하기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미제로 남아요. 그래서 다 주지 못하니까 다시 좀 그런 공사관 다시 건축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거를 약속을 한 번 더 지켜달라,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 더는 텐진 조약이라고 해서 일본하고 청나라가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일본은 공사관 지키는 경비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나라는 실제로 군대가 주둔하는 이런 것들을 좀 철수를 좀 하자. 그래서 조선이 부르면 서로 같이 연락을 취해가지고 들어오자. 이게 나중에 뒤에 청일전쟁의 베이스에 깔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문도 사건, 요런 말이 나오면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하고 조선하고 비밀 협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청나라의 힘이 상당히 좀 강해지니까 견제할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85년에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영국이 듣고 옛날에 2차 아편전쟁 이후에 홍콩이라고 하는 지역을 영국이 점령했는데, 아, 이거 러시아가 차지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버립니다. 그 섬에 영국 병사가 한 명 죽어서 그 사람이 무덤 밑에서 해밀턴이라는 사람 이름 따서 해밀턴 섬, 요게 바로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립화 논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열강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많이 각축장을 좀 벌이게 되니까 차라리 6.1준이 몸을 부들 떨었던 부들러하고 같이 조선 중립국화 논의를 했는데, 힘이 약하면 이건 실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갑오개혁,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을미개혁, 그다음에 광무개혁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단건우 소종량 이런 용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락을 좀 한번 했고요. 자, 다음 강의는 뒤에 동학독민운동부터 해서 근대사 이제 끝부분까지 한번 핵심 내용을 한번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